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봉준호 감독이 이 말을 인용하여 더욱 유명해짐. 이 말을 지렛대 삼아 개인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노화를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는 건 무리.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고 마음만 무거워진다. 승산 없는 데인저러스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그 회의에서 빠져나가 철학책을 손에 들기. 회의론자는 혼자 회의하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의심할 힘도 사라질 수 있다. 그때가 힘 빼고 철학 공부하기 좋은 지점이 아닐지. 아니면 예술을 영접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책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예술이 더 어렵다. 미술과 음악, 발레에 이르기까지 실패로 점철된 내 삶의 기록이 이를 증명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인생의 오후에는 왜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마련하기. 2.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은 언제나 건강할 수 있다라는 노자의 말을 믿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기. 3. 인간의 정신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에리 프롬의 말대로 정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념하기.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KBS 오디오북. 어? KBS 오디오북. 뭐? KBS 오디오북. 이 장. 불안한 것도 외로운 것도 인생이라면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 어찌 보자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라. 한 개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당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육체는 수시로 이상 신호를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간 소중히 간직해오던 모든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기 십상이다. 역시 각자 도생보다는 상호 의존이 더 낫다는 평범한 진실을 새삼 음미하게 될 것이다. 강준만, 무지의 세계가 우주라면. 청춘과 불안은 본디 한 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 청춘이 사라졌는데도 불안은 남아있다. 어찌 된 일일까?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의 결론. 대체 어떤 루트를 타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설명 불가.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이고 불안은 나이 먹은 사람의 특권인가? 나의 결론에 허점이 많고 비약이 극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 보자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과도한 단순화,
성급한 일반화 등등 오류를 지적하는 온갖 용어들이 튀어나오려 하지만 일단 넣어두고 내 문제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시기가 건너간 지 오래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내가 철저한 개인주의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는 지점으로 건너와 있지 뭔가. 나이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나의 자아를 보존하고 점차 바닥나고 있는 자기 효능감도 채워 넣으며 내 인생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이 무슨 충격적인 결말이람. 개인주의적 각자 도생이 어렵다면 어떤 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 생존론의 반기를 들고 상호 부조론을 내놨던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책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다. 그는 19세기 인물이자는가. 크로포트킨은 생각지 않는 걸로. 슬기로운 노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수시로 이상 신호를 보내는 육체의 노화를 견뎌내면서 자신의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일단 잠재워야 한다는 것까지만 생각하자. 그리고 노인 생활이 연장될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불안한 세계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을 잊지 말고. 불안을 따돌리는 방법은 이제부터 찾아보기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책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의 작가 페터 비에리는 자기 결정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결정하는 법을 공부할 시간.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엄살을 부리고 싶을 때,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신보선.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이 글은 사회학자이자 시인 신보선의 산문집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의 서문을 대신한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학 시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인데 시인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아버지의 말. 시인의 아버지는 성실한 삶과 멋진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기에 거기에 모종의 비극성이 깃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멋지게 사는 것과 뭔가를 성취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되묻는다. 아버지의 말이 삶과 예술, 삶과 학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뜻임을 시인은 이해하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확히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말이지만 맥락상 베버와 아버지를 함께 아우른다.
인생에서 이룬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왜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지 묻고 싶어지지 않는가.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나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르면 내가 조금은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지만 그 뭔가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의 생각은 불가. 나도 이룬 게 없다고 엄살을 떨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의 182쪽에서 시인이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존 버거의 드로잉과 글이 나오는 책을 읽다 말고 충동적으로 펜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그리다 포기한다. 그러곤 곧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졌다 라며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거대한 좌절을 엄살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마치 내게도 엄살을 부려달라고 요청하는 듯, 또는 엄살을 부려도 된다는 듯. 엄살과 신보선 시인을 연관지어 검색하면 한겨레 21에 시 읽어주는 남자 신형철 평론가의 글이 나온다. 평론가는 시인의 엄살을, 아픔을 유난히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평했다. 엄살을 이런 수식어들로 풀어낼 수 있다니. 엄살의 사전적 의미는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태도나 말이다. 즉, 엄살이라는 단어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실제보다 너무 지나치게 꾸며낸 것, 그냥 흘려들어도 좋을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룬 것이 없다는 나의 엄살은 흘려들어도 됩니다. 나도 이룬 것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KBS 오디오 최고의 클립. 허무는 허무하게 허물어 버리겠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김영민,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허물을 느낄 새도 없이 가볍게 허물을 직면하게 만드는 문장. 김영민 교수의 필력은 가능하다면 정말이지 몽땅 내 것으로 하고 싶다. 하다못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달걀을 삶는다. 타원형의 껍질 안에 액체가 곱게 담겨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라는 문장에서조차도
나는 도저히 그와 같은 글은 쓸 수 없을 거라며 감탄, 또 감탄한다. 끝내 나도 달걀은 삶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고는 어느새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살짝 허무해지게도. 인생의 허무가 언제든 슬며시 다가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삶이 환호작약, 크게 소리를 지르고 뛰며 기뻐함과 앙앙불락, 매우 마음에 차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음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일이기에 기쁨과 기쁘지 않음 사이를 기쁜 듯이 비집고 들어오는 허무. 이 허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의 위시리스트에 허무의 공격에 대비한 허무가 오면 허물어 버리기 항목을 마련해 두었다. 허무라는 것이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아니기에 위시리스트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허무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는 걸까?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천사 미카엘과 내기를 걸고 젊음을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늙은 학자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거둬가는 계약에 사인을 하게 만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허무에 닮은 꼴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참... 괴테는 무슨 생각으로 파우스트를 창조해낸 것일까? 25세의 나이에 발표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전 유럽을 놀라게 했던 그는 이미 24세의 파우스트 일부의 집필을 시작.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82세에 파우스트 2부를 끝냈다. 거의 평생에 걸쳐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완성한 책임으로 나는 파우스트에 괴테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음을 되찾는 조건으로 영혼을 거래했던 파우스트에게서 나는 괴테를 본다. 젊음의 덧없음에 인생의 허무를 허무는 괴테만의 방식을 더해 창조된 인물이 파우스트인 것만 같다.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지도 모름.